서울의 초고층 빌딩 숲, 그 꼭대기에서 군림하는 재벌가의 보모로 들어간 한서연은 아이의 기저귀를 갈 때마다 의아한 멍자국을 발견했다. 불안한 마음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 속 영상은 그녀를 충격과 경악으로 몰아넣었다. 20살의 박지아는 부모님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다. 10살이라는 나이 차이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부모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 것은 예비사위 이강훈의 속을 알 수 없는 음울함이었다. 하지만 지아는 그것이 운명적인 사랑이라 믿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깨닫기 전까지는 지아는 현관문을 닫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따뜻한 만남으로 들떴던 기분은 아파트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렸다. 문틀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강훈의 모습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표정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지아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무거운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다. 그에게 다가가 익숙하게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평소와 같은 포옹을 기대했다. 자기야, 보고 싶었어. 입맞춤을 위해 까치발을 드는 순간 강훈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지아는 비틀거렸지만 가까스로 중심을 잡고 충격에 휩싸인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어디서 누구랑 뒹굴다 와서 이제 와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그의 눈에 분노가 이글거렸다. 강훈 씨, 여보.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섣부른 말 한마디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것을 알기에 그녀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대학 동기인 예진이랑 수빈이 만나서 카페 간다고. 당신도 허락했잖아요. 허락?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지아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런 기억 없는데. 그녀가 대답할 틈도 없이 그의 손이 지아의 목으로 날아들었다. 손가락이 목을 조여오자 지아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숨을 들이마셨다. 강훈 씨, 제발. 그녀가 속삭였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는 그녀를 벽으로 밀쳤고 지아의 머리는 쿵 소리를 내며 단단한 벽에 부딪혔다. 고통에 눈을 질끈 감았지만 연이은 충격이 뒤따랐다. 넌 내 아내야, 박지아. 그의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피부를 태울 듯 뜨거웠다. 내가 퇴근했을 때 넌 집에 있어야 해. 친구들이랑 노닥거릴 게 아니라 내 생각만 해야 한다고. 그의 소나기 힘이 풀리자 지아는 바닥으로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관자놀이에서는 고통스러운 맥박이 뛰었고 가슴은 공포로 옥죄어 왔다. 갑자기 강훈의 말투가 돌변했다. 그는 몸을 숙여 손을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거의 다정하게 들렸다. 여보, 왜 이렇게 비틀거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를 가볍게 일으켜 세웠다. 참, 나 아직 저녁 안 먹었어. 지아는 겪었던 공포에 여전히 떨면서도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그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욕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제야 혼자가 된 지아는 소리 죽여 울음을 터뜨렸다. 온몸이 쑤셨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을까? 그녀가 사랑에 빠졌던 다정한 이강훈은 어디로 사라지고 괴물만이 남은 것일까? 부엌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나 배고프다고. 지아는 흐느낌을 삼키고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아낸 뒤 거울 속 자신을 마주했다. 붉게 충혈된 눈, 목에 선명한 손자국. 수없이 떠나려 했지만 그의 다정한 말과 사죄의 약속에 번번이 마음이 약해져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언제까지 이 지옥을 견뎌야 할까? 머릿속에 질문이 맴돌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만이 그녀를 짓누를 뿐이었다. 지아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강훈은 식탁에 앉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다. 시선은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아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옆으로 치워두었다. 뭐해? 저녁은?
그의 목소리는 평온하고 다정하게 들렸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냉기가 서려 있었다. 지금 데우고 있어요. 지아는 나지막이 대답하며 가스레인지로 향했다. 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모든 움직임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동작은 조심스럽고 기계적이었다. 그릇을 꺼내고 된장찌개를 뜨고 밥을 담았다. 1, 2 그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지만 등 뒤에서 그의 존재감이 강하게 느껴졌다. 강훈은 그녀가 그의 앞에 찌개 그릇을 놓을 때까지 침묵을 지켰다. 앉아, 그가 명령했다. 그녀는 순순히 따랐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전혀 없었다. 저녁 식사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가득한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계속되었다. 갑자기 강훈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왜 그래? 울었어? 지아는 얼어붙었다. 아니요, 눈에 뭐가 들어가서요. 그녀는 긴장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 텐데. 그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녀는 그가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그릇 위로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강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돌아왔다. 그는 그녀의 등 뒤에 멈춰 서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더니 손가락으로 머리칼 한 줌을 움켜쥐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해서 그래. 그가 그녀를 뒤에서 껴안으며 속삭였다. 그녀는 움찔했다. 그의 다정한 말투는 순식간에 돌변했다. 그러니까 날 더 이상 신경 쓰이게 만들지 마. 그러다 너 죽어.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정신 나간 사람의 그것과 같았다. 지아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단어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강훈은 포옹을 풀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상 치워.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툭 내뱉었다. 지아는 말없이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식기를 치우기 시작했다. 머릿속에는 그의 말, 너 죽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냥 농담일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냥 바보 같고 끔찍한 농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세게 껴안는 느낌에 지아는 잠에서 깼다. 강훈이었다.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의 팔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숨소리는 고르고 깊었다. 그녀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 안에 잠든 야수를 다시 깨울 것만 같았다. 조심스럽게 그의 팔에서 빠져나와 침대에서 일어난 그녀는 가운을 걸쳤다. 거울 앞에 서서 옷깃을 살짝 내리자 어젯밤 그의 분노가 남긴 희미한 흔적이 목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으려는 듯 재빨리 몸을 돌려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가 계란 오믈렛을 만드는 동안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3몇 분 후 옷을 차려입은 강훈이 부엌으로 들어와 식탁에 앉았다. 좋은 아침, 여보.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앞에 접시를 놓아준 뒤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맞은편에 앉았다. 오늘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올 거지. 그가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다. 네.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접시에 집중하는 척했다. 좋아. 그는 만족스럽게 말하고는 하품을 하며 접시를 밀었다. 나 가봐야겠다. 그는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자신의 눈을 보게 했다. 그리고는 격정적으로 키스했고 그녀는 입술에서 공포의 맛을 느꼈다. 착하게 굴어. 그가 속삭이더니 손가락을 풀고 밖으로 나갔다. 지아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창가로 다가가 그가 차에 올라타 떠나는 것을 보았다. 그제야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어젯밤 강훈의 말, 그러다 너 죽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 끔찍한 웃음소리, 그것은 분명한 경고였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 희망하며 너무 오래 참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강훈은 예측 불가능했다. 오늘은 다정하게 키스하지만
내일은 그녀가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었다. 옷장을 열고 가방을 꺼내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생각할 시간은 끝났다. 그녀는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옷가지 몇 개, 현금, 신분증, 휴대폰, 유심카드는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즉시 그녀를 찾아낼 것이다. 그녀는 쓰레기통으로 걸어가며 손가락으로 유심카드를 꽉 쥐었다. 마치 낡은 삶을 함께 버리는 것처럼 단호한 동작으로 그것을 던져버렸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아파트를 빠져나와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눈물을 참았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것은 두려웠지만 남는 것은 더욱 끔찍했다. 고속버스 터미널은 긴 매표소 줄, 커피와 값싼 음식 냄새, 웅성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아는 매표 창구로 다가갔다. 어디로 가세요, 아가씨? 매표원이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다. 가장 멀리 가는 표로 주세요. 지아는 거의 생각 없이 말했다. 매표원은 놀란 듯 눈썹을 치켜떴지만 표를 출력했다. 지아는 돈을 내고 표를 움켜쥔 뒤 떨리는 손으로 자유로워질 길을 쥔 채 물러섰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녀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떠나야만 한다. 지아는 버스 창가에 앉아 빠르게 변하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지난 2년간 남편과 겪었던 모든 일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녀 옆에는 뜨개질한 스웨터를 입은 따뜻하면서도 세심한 눈빛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몇 번이나 지아를 힐끗 쳐다보더니 말을 걸어야 할지 망설이는 듯 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학생, 괜찮아? 지아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움찔했지만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미간을 찌푸렸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인데 남의 일에 참견하고 싶진 않지만 때로는 대화가 도움이 될 때도 있단다. 지아는 가방끈을 움켜쥐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목에 멍 자국이 움직일 때마다 욱신거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왔어요.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일 때가 있지. 버스가 살짝 덜컹거리자 지아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냉기를 느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다. 강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날 더 이상 신경 쓰이게 만들지 마. 그러다 너 죽어. 그녀는 끔찍한 생각을 떨쳐내려 눈을 감았다. 진정해. 어디든 그곳에 도착하는 게 중요해. 곧 버스가 휴게소에 멈추었고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커피를 사러, 어떤 이는 몸을 풀기 위해 지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내릴까? 아니면 자리에 앉아 있을까? 기분 전환을 위해 그녀는 밖으로 나갔다. 주변은 사람들로 붐볐다. 어떤 이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버스 기사와 집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세상은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악몽은 아무에게도 관심 없는 듯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행객 같지는 않으시네요. 지아는 돌아보았다.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키가 크고 검은 머리에 다정한 미소를 띤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커피 잔을 들고 있었고 그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망설였다. 친척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씩 웃었다. 좋네요.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기만 하다면요.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버스로 돌아갔고 불안감이 다시 엄습하는 것을 느꼈다. 버스가 출발하자 그녀는 좌석에 몸을 더 깊이 묻고 눈을 감았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돌아갈 길은 없었다. 지아는 버스에서 내려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에 발을 디뎠다. 버스 정류장은 세월과 비바람에 페인트가 벗겨진 외로운 나무 오두막이었다. 그녀는 축축한 흙, 풀, 그리고 멀리서 피어오르는 모닥불 연기 냄새가 섞인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마을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고요했다. 무거운 가방을 든 채 앞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발은 부드러운 먼지 속에 푹푹 빠졌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심장은 불안감으로 죄어왔다. 그녀는 도망쳤지만 어디로? 이제 어떡하지? 여기라면 당신이 날 절대 찾지 못하길 바라. 그녀는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들판을 가로질러 가자 낮은 목조주택과 낡은 울타리, 벗겨진 대문들이 눈에 들어왔다. 중심 도로를 따라 드문드문 가로등이 서 있었지만 지금은 꺼져 있었다. 가게는 파란색 간판이 달린 작은 벽돌 건물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지아는 빵과 향신료 냄새를 맡았다. 카운터 뒤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엄한 눈빛에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른 강인해 보이는 여인이 서 있었다. 어쩌다 이런 시골 구석까지 오게 됐소? 가게 주인이 지아를 훑어보며 물었다. 그녀는 의심을 사지 않을 만한 말을 고르려 애쓰며 잠시 머뭇거렸다. 잊힌 곳들을 여행하고 있어요. 이 마을에 머물고 싶어서요.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혹시 방을 얻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가게 주인은 콧방귀를 뀌며 앞치마에 손을 닦았다. 그럴 리가.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 그리고 외지인들은 오래 머물지 않아.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따뜻한 환대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빈손으로 떠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바구니에 물 한 병, 빵, 사과 2개, 우유 한 팩을 담았다. 3,500원이요. 여자가 물건값을 계산하며 말했다. 지아는 돈을 내고 밖으로 나왔다. 해는 이미 지평선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공기가 차가워졌다. 그녀는 가게 계단에 앉아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생각하려 애썼다. 이봐 아가씨! 옆에서 쉰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움찔하며 벽 옆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는 마르고 백발이었으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그의 파란 눈은 호기심에 차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 길이오? 그가 물었다. 지아는 자신이 왔던 들판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노인은 씩 웃으며 턱을 긁었다. 여기서 한 5km쯤 가면 고급 주택 단지가 있어. 거기서는 일할 사람이 항상 필요하고 주인들이 숙식도 제공하지. 거기로 가보는 건 어때? 지아는 눈을 가늘게 떴다. 주택 단지요? 거긴 어떤 곳인데요? 부자들이 사는 곳이지. 그 집엔 보모도 있고 정원사도 있고 가정부도 있어. 일자리가 있을지도 모르지. 그녀는 그의 말을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진 돈은 얼마 없었지만 머물 곳과 정착할 기회는 이미 큰 희망이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노인은 손을 흔들었다. 길 따라 쭉 가기만 하면 2시간 뒤에 담벼락이 보일 게야. 하지만 조심해. 그 집 주인들은 까다로운 사람들이야. 부자들은 변덕스럽거든. 지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어깨에 가방을 고쳐매고 그가 알려준 방향으로 움직였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지평선 가장자리에는 첫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지, 나는 길을 따라 걸으며 마을에서 점점 더 멀어졌다. 가슴 속에서 심장이 쿵쿵 울리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과연 마침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지아는 그 마을로 향하는 좁은 길을 따라 걸었다. 몇 시간을 걸은 끝에 마침내 게시판이 있는 가게를 발견했다. 그녀는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에 적힌 번호 몇 개를 적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약간의 사투리가 섞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하지만 구인 마감됐습니다. 다음 전화에서도 거절의 말을 들었다. 심장이 죄어왔다. 거절당할 때마다 마치 한 대씩 얻어맞는 기분이었다. 새로운 전화를 걸 때마다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점점 희미해졌다. 실망감에 어깨를 축 늘어뜨린 그녀는 길거리에서 밤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체념했다. 가게 쪽으로 몸을 돌려 뭐라도 알아볼 수 있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갑자기 들려온 그녀를 멈춰 세울 만큼 충분히 자신감 있는 여성의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일자리 찾고 있어요? 고급스러운 차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물었다. 그녀는 30대쯤 되어 보였고 우아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검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지아는 이런 만남을 예상치 못해 발걸음을 늦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여자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서 무언가 즉시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다. 네, 그런데 숙식 제공되는 곳이어야 해요. 지아는 모든 상황을 털어놓아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솔직해지기로 결심했다. 여자는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미소를 지었다. 보모일 해본 적 있어요?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지아는 순간 당황했다. 보모라고? 그녀는 생각했지만 어쨌든 대답했다. 아니요, 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남동생이 넷이라서요.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는 건 다 할 줄 알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는 알아요. 여자는 가벼운 흥미를 보이며 지아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타요. 그녀는 차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아는 망설였다. 이런 갑작스러운 제안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고 거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 탔고 여자는 즉시 시동을 걸었다. 내 이름은 빅토리아 최예요. 그녀는 운전을 시작하며 말했다. 지아예요, 박지아. 그녀는 가슴속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대답했다. 빅토리아는 핸들을 돌려 큰 길로 빠져나가 집으로 향했다. 자, 지아 씨. 내 아들 건우는 생후 1달 반 됐어요. 잠도 거의 안 자고 계속 울어서 내가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요. 건우를 돌봐주고 가끔 다른 일도 좀 도와줘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될 거고요. 주말에 쉬는 건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보수는 확실하게 챙겨줄게요. 지아는 여자가 제안한 것을 이해하려 애쓰며 몇 초간 침묵했다. 어린 아기를 돌보는 일, 야간 근무, 그리고 추가 업무까지. 이런 일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보수가 괜찮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할게요. 지아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하게 말했다. 빅토리아는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시선은 금세 부드러워졌다. 확실해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주말도, 개인 생활도 잊어야 할 거예요. 건우는 모든 관심을 필요로 하거든요. 지아는 잠시 생각한 후 다른 선택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원했던 다른 일자리는 없었고 이 기회는 적어도 기댈 곳이 되어줄 것 같았다. 그녀는 탈출구를 찾았고 마침내 찾은 것이다. 네, 확실해요. 그녀는 내면의 불안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다. 빅토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운전에 집중했다. 좋아요, 지아 씨.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건우를 돌보는데 필요한 모든 지침을 줄게요. 나머지는 당신이 잘 해내리라 믿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말해줘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바라보며 바로 이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다. 머릿속에는 이미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야기와 어떻게 지내게 될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몇 분 후 빅토리아는 샛길로 접어들어 담장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큰 집 앞에 멈췄다. 다 왔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며 말했다. 지아는 차에서 내려 집을 바라보았다. 집은 꽤 컸고 잘 가꾸어진 잔디밭과 아름다운 창문이 있었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이 저택은 마치 성처럼 보였다. 건우는 안에 있어요. 빅토리아가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지금 자고 있으니 일단 둘러봐요. 지아는 그녀를 따라 현관을 지나 복도를 걸으며 방들을 엿보았다. 모든 곳이 깨끗했고 공기 중에는 신선한 꽃향기와 은은한 바닐라 향이 감돌았다. 아늑한 곳이었다. 그들이 아기 방으로 들어갔을 때 빅토리아는 달콤하게 잠든 작은 남자아이가 누워있는 아기 침대를 가리켰다. 저기 있어요. 빅토리아가 조용히 말했다. 건우는 낯을 가리지만 당신은 그의 두 번째 엄마가 되어야 할 거예요. 지아는 통통한 볼과 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아기를 바라보았다. 아기는 너무나 무방비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서 그녀조차도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최선을 다할게요. 그녀는 자신과 빅토리아를 안심시키려 애쓰며 미소를 지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으로 향했다. 옷 갈아입고 좀 쉬어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죠. 할 일이 많아요. 지아는 건우를 재우고 첫 근무를 마친 후 조금 쉬기로 결심했다. 피곤했지만 동시에 만족스러웠다. 건우는 사랑스러운 아기인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다. 그녀가 자신의 방으로 향했을 때 빅토리아는 이미 긴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잘했어요, 지아 씨. 그녀는 가벼운 흥미를 보이며 다정한 눈빛으로 물었다. 네, 건우가 꽤 빨리 진정됐어요. 지아는 피곤함에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착한 아이예요. 그냥 관심이 필요할 뿐이죠. 맞아요. 빅토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낯선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은데 당신은 잘 해냈어요. 당신이 적임자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그 순간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복도에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집주인은 빅토리아보다 나이가 많았고 희끗희끗한 관자놀이와 엄격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지아는 그가 누구인지 즉시 알아차렸다. 남자는 예상대로 비즈니스맨처럼 보였고 어딘가 위협적인 분위기마저 풍겼다. 지아 씨, 이쪽은 제 남편 김태준 회장님이에요. 빅토리아가 소개했다. 여보, 이쪽은 우리 건우를 도와줄 지아 씨예요. 남자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자신의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지 파악하려는 듯했다. 김태준입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일이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겠죠. 지아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그의 시선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좋아요. 태주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길 바라지. 지아가 하인방에서 짐을 푸는 동안 빅토리아와 태주는 거실에 남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부모 경험도 없는 애를 집에 들일 수가 있어? 태주는 안락의자에 앉아 바지에 손을 닦으며 분개했다. 빅토리아는 그의 말에 기분 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거친 말투에 익숙했다. 반박하는 대신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여보, 당신도 알잖아요. 부모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며칠 만에 그만두거나 일하는 척만 하거나. 그리고 이 아이는 괜찮아 보였어요. 그녀와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태주는 완전히 설득되지는 않았지만 논쟁을 계속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숙였고 빅토리아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늠하려 애쓰며 약간의 경계심을 품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건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렸고 태주는 급히 일어나 아기 방으로 향했다. 건우야! 그가 방을 나서며 투덜거렸다. 또 잠 못 자는 밤이 되겠군. 그는 복도로 들어서며 혼잣말했다. 밤새 저 소리를 듣는 건 정말 고문이야. 그가 아기 방문을 열었을 때 그는 눈앞의 광경에 놀라 멈춰섰다. 지아는 아기 침대 옆에 서서 건우를 안고 있었고 아기는 이미 진정되어 있었다. 울음은 그쳤고 이제 건우는 마치 모든 걱정이 단번에 사라진 것처럼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이상하네. 밤에 한번 울기 시작하면 보통 오래 가는데 태주는 이런 광경을 예상치 못해 놀라워했다. 지아는 그를 보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회장님, 저는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냥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에요. 태주는 그녀의 말을 평가하며 잠시 침묵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고 마지못해 중얼거렸다. 잘 되길 바라지. 하지만 명심해. 내 아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어. 물론입니다. 지아는 감정이 목소리에 드러나지 않도록 애쓰며 말했다. 그녀는 아기 침대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건우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태주는 그녀의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며 의심을 감추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아가 얼마나 빨리 아기와 교감했는지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그렇게 차분하고 자신 있게 자기 아들을 다루는 것에 놀랐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지아는 돌아서서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최선을 다할게요.
그녀는 그를 안심시키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 정말 이 일이 필요해요. 태주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마치 모든 단어를 저울질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는 돌아서서 무심하게 말했다. 알았어. 두고 보지. 그리고 아기 방문을 닫고 침실로 향했다. 지아는 방에 혼자 남았다. 조금 피곤했지만 매 순간 이 집과 그 식구들에게 점점 더 익숙해지는 것을 느꼈다. 건우는 이미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그녀는 고요함을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몇 분 후 문이 다시 열렸다. 빅토리아였다. 괜찮아요? 그녀는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네, 괜찮아요. 건우는 벌써 자요. 지아가 대답했다. 그가 진정되는 걸 봤어요. 대단하네요. 빅토리아는 아기 침대로 다가가며 그녀를 칭찬했다. 당신은 해낼 거예요. 당신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지아는 그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지만 자신감이 자라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잘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몇 달이 지나고 지아는 자신이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건우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그녀에게 익숙해졌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곁에 없어도 그녀를 보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와 놀아주고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었고 매번 그의 환한 미소는 그녀의 기분을 좋게 했다. 김태준 회장님은 지아에 대한 모든 의문을 과거에 묻어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도움을 고맙게 여기기 시작했다. 지아는 그들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지만 여전히 무언가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빅토리아. 빅토리아는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녀는 아침에 집을 나가 늦은 저녁에 돌아왔다. 지아는 이것을 알아차렸지만 감히 묻지 못했다. 그녀는 빅토리아가 엄마로서 사적인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여자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파티와 사교 모임에서 사라지는 일이 잦았다. 어느 날 저녁, 빅토리아가 늦게 귀가했을 때 김태준 회장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명백히 짜증이 났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또 어디서 헤매다 온 거야, 빅토리아? 태준의 목소리는 크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 당신, 엄마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게 있긴 한 거야? 빅토리아는 그의 말을 무시하려 했다. 그녀는 피곤했지만 그 피곤함이 그녀의 차가운 평정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 시작하지 마, 태준. 난 그냥...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냥 좀 쉬어야 했어. 당신은 사방이 벽으로 막힌 곳에 계속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를 거야. 정말? 그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당신은 아이와 몇 시간도 보내지 못하잖아. 아이가 우는데 당신은 또 어딘가에 가 있고 항상 친구들과 파티에 가 있지. 당신 대체 왜 아이를 낳은 거야? 부모한테 떠넘기려고. 그녀는 한숨을 쉬고 소파에 앉았다. 마치 그와 논쟁할 힘도 없는 것 같았다. 과장하지 마, 태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후계자가 필요했던 건 당신이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약한 모습을 보일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러니까 내가 집 밖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 계속 지적하지 마. 당신도 밤에나 집에 들어오잖아. 아니, 빅토리아, 그건 다른 문제야. 나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당신은 그저 즐기고 있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분노에 차올랐다. 우리 둘 다 당신이 더 이상 건우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 당신이 엄마라는 걸 잊었어. 당신은 점점 그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마지막으로 그를 안아준 게 언제야? 마지막으로 키스해준 건? 그의 말은 정확히 핵심을 찔렀지만 빅토리아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남편을 만족시킬 만한 대답을 찾으려 했지만 이런 대화는 그녀를 지치게 할 뿐이었다. 태준, 당신은 이해 못해.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그냥 내가 좀 벗어나야 해. 이건 다 산후 우울증 때문이야. 내가 그를 안을 때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그렇게 상황이 안 좋으면 클럽이나 돌아다닐 게 아니라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는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다. 내가 박 원장님께 전화해서 당신과 상담 몇 번 하도록 해야겠어. 뭐라고? 내가 정신병자라는 거야?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참 어이가 없네. 김태준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방을 나갔다. 그는 문을 닫았고 빅토리아는 침묵 속에 혼자 남았다. 지아는 복도에 서서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모든 것을 들었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심장이 죄어왔다. 그녀는 빅토리아와 태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일에 끼어들 수는 없었다. 몇 주간의 계속되는 다툼과 긴장 끝에 김태준은 마침내 그들이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빅토리아는 계속해서 집을 나갔고 아들의 필요를 무시했으며 태준과의 관계는 점점 더 경색되었다. 결정은 내려졌고 며칠 후 그들은 이미 박 원장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갈 준비를 하는 동안 지아는 평소처럼 건우를 돌보고 있었다. 집안의 분위기가 많은 의문과 불안을 남긴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불편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이 집의 고용인일 뿐이었고 그녀의 자리는 그들의 사생활 밖에 있었다. 김태준과 빅토리아가 박 원장의 상담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부드럽고 차분했다. 벽은 따뜻한 색조로 칠해져 있었고 구석에는 담요가 놓인 편안한 안락 의자가 있었다. 다정한 눈빛을 가진 중년의 남성인 박 원장은 그들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어서 오세요. 그는 인사를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야기해봅시다.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나요? 빅토리아는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앉아 남편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이 상담실이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저희는 서로 소통이 안 돼요. 태준이 명백히 괴로워하며 말했다. 빅토리아는 건우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요. 그녀는 집을 나가 하루 종일 사라지고 아들은 돌봄 없이 남겨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 원장은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지만 이내 빅토리아에게로 주의를 돌렸다. 빅토리아 씨는 스스로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다.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보시나요? 빅토리아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설명하기 어렵네요. 그녀는 차가운 무심함으로 말했다. 전 지쳤어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계속 그 애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전 그냥 저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럼 기분은 어떠세요? 엄마로서 말이죠. 아들이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건 아시잖아요? 의사가 말을 이었다. 빅토리아는 침묵했다. 그녀의 시선은 방 안을 헤맸다. 그녀는 이 대화가 의미 없다고 느꼈지만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몰랐다. 그 애가 절 필요로 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녀는 다시 말을 멈췄다. 전 계속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쉬어야 해요. 게다가 우리에겐 그 애를 잘 돌봐주는 좋은 부모가 있잖아요. 박 원장은 가벼운 동정심을 담아 그녀를 몇 초간 바라보았다. 빅토리아 씨,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이와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군요. 여성이 출산 후에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반대로 아이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우에는 산후우울증의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빅토리아는 의사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미간을 찌푸렸다. 옆에 서 있던 태주는 설명을 기다리며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빅토리아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박 원장은 두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빅토리아 씨는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그녀의 태도에 관해서는 아마도 그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선호와 습관일 뿐일 겁니다. 그녀는 건우에게 특별한 애착을 느끼지 못하며 이것은 우울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녀의 개인적인 특성일 뿐입니다.
태주는 이 대답에 망연자실했다. 그는 빅토리아의 행동을 설명해 줄 다른 무언가를 듣기를 기대했다. 그러니까 그녀는 그냥 아이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불신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일부 여성이 자녀에게 강한 정서적 애착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항상 우울증이나 정신질환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그녀의 내면 세계일 뿐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완전한 의미의 엄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빅토리아는 이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텅 빈 시선으로 앉아 있었다. 태주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박 원장은 한숨을 쉬며 살짝 고개를 저었다. 태준 씨, 빅토리아 씨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태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빅토리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이 사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머릿속은 혼돈으로 가득 찼다.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가 말했다. 저는 그녀가 엄마가 되기를, 우리 아들을 돌봐주기를 원해요.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평온했다. 당신의 감정은 이해합니다, 태준 씨. 하지만 빅토리아 씨에게 그녀가 할 수 없는 것을 느끼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관계를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합의하는 것뿐입니다. 빅토리아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태준과 시선을 마주쳤다. 그녀는 차분해 보였고 거의 무관심해 보였다. 이제 그만 나 좀 괴롭히지 않을래?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감정했다. 나는 변할 수 없어. 난 그냥 이런 사람이야. 박 원장은 부부에게 행운을 빌며 상담을 마쳤다. 그들은 그의 사무실을 떠났고 차 안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옆에 앉은 빅토리아는 말없이 있었다. 그들의 관계에는 이제 쉽게 부술 수 없는 또 다른 장벽이 생겨났다. 지아는 자신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진정으로 익숙해졌다. 건우는 점점 더 그녀에게 애착을 보였다. 그는 그녀의 품에서 안정을 찾았고 지아는 아기에게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느꼈다. 김태준 회장님은 여전히 퇴근 후에야 집에 나타났고 빅토리아는 자신의 생활 방식에 몰두하며 계속해서 사라졌다. 지아는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건우가 안전하고 관심 속에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무언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기저귀를 갈 때마다 그녀는 아기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처음에는 우연일 것이라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멍의 개수는 늘어만 갔다. 그녀는 이것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어느 날 기저귀를 갈고 난 후 지아는 아기의 다리에 이상한 푸른 자국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몸서리를 치며 아기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든 건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몸은 너무나 무방비했고 그녀의 마음은 고통으로 죄어왔다. 그녀는 멍이 그냥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며칠간의 고민과 걱정 끝에 지아는 아기 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을 믿을 수 없었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아기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 그녀는 그것을 알아내야만 했다. 날이 갈수록 그저 침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밤이 되어 집이 고요해지자 그녀는 방구석에 작은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설치하여 아기 침대 쪽으로 향하게 했다. 카메라는 눈에 띄지 않았다. 지아는 다시 한번 설정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결과에 한숨을 쉬며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불안감은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아기 방으로 가서 아기의 상태를 확인했다. 건우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의 몸에는 다시 멍이 늘어 있었다. 그리고 그때 지아는 녹화된 영상을 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카메라 영상이 녹화된 휴대폰을 가져와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첫 장면을 보았을 때 그녀의 심장은 몇 차례나 솟는 듯했다. 영상에는 밤중에 누군가 아기 방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빅토리아였다.
지아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영상에는 빅토리아가 건우의 아기 침대 위로 몸을 숙여 그의 팔을 세게 잡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아기는 울기 시작했고 빅토리아는 마치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그를 옆으로 세게 잡아당겼다. 그녀는 다시 그를 놓아주었고 겁에 질린 아기가 울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를 세게 꼬집었다. 지아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호흡은 가빠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카메라는 계속해서 녹화했고 화면에는 새로운 장면들이 나타났다. 방에 있던 빅토리아는 아기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조용히 무언가를 속삭이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지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그녀가 이런 짓을 하는지, 무엇이 빅토리아로 하여금 자기 아들에게 고통을 주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맙소사, 이럴 수가. 지아는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 손으로 입을 막으며 속삭였다. 하지만 왜?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할 방법을 찾으려 어지럽게 맴돌았다. 지아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는 방금 본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눈물이 눈앞을 가렸지만 지아는 재빨리 참아냈다. 약해질 수 없었다. 녹화는 계속되었고 모든 장면은 그녀의 의심을 더욱 확신시켜 주었다. 빅토리아는 단지 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알게 된 지아는 행동해야만 한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가 말한다면 누가 그녀를 믿어줄까? 김씨 집안의 아침은 평소처럼 시작되었다. 빅토리아는 늘 그랬듯 태평하고 짜증스러운 모습이었다. 김태준 회장님은 또 다른 업무 서신에 몰두한 채 식탁에 앉아 있었다. 지아는 평소처럼 아기를 데리고 들어와 소란을 피우지 않고 요람에 눕혔다. 이 아침의 일과는 그녀의 습관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잘못되었다. 지아 씨, 애 자고 있잖아. 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빅토리아가 갑자기 돌아서서 불만 가득한 눈초리로 지아를 쳐다보았다. 지아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움찔했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빅토리아가 더 거세게 쏘아붙였다. 애 자는 거 안 보여? 왜 잠을 깨우는 거야?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여자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점점 더 짜증을 냈다. 지아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얼어붙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단지 아이를 돌보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몸짓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가 대답할 틈도 없이 김태준 회장님의 목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지금 당신 뭐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그의 눈은 의아함에 가늘어졌고 빅토리아를 향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차갑고 점잖은 이미지를 유지하려 애썼다. 아니 자기야, 무슨 소리야? 빅토리아는 비꼬는 기색을 숨기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는 지아와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익숙한 그녀의 표준적인 미소를 얼굴에 띄었다. 당신 나 이해 못해? 난 그냥 아들 걱정돼서 그런 거야. 지아 씨, 이리 와서 우리랑 같이 아침 식사해요. 김태준 회장님이 뜻밖의 제안하며 식탁으로 오라는 손짓을 했다. 지아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항상 주변에 머무는 하녀의 역할에 익숙했다. 하지만 그 제안은 너무나 예상 밖이어서 자신의 감정을 바로 정리할 수 없었다. 이 집에서는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었다. 왜 하녀를 우리랑 같은 식탁에 앉히는 건데요? 빅토리아가 날카롭게 반박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의 감추지 않은 악의가 서려 있었다. 아니면 벌써 더 젊은 여자라도 물색해둔 거야? 지아는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느꼈고 모욕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맙소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빅토리아는 계속해서 화를 냈다. 당신이 걔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지아는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 회장님, 저는 그냥 부엌에서 아침 먹을게요. 그녀는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그의 손이 그녀의 길을 막았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꽉 잡고 그녀의 시선을 마주할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다. 아니,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이 식탁에서 아침을 먹을 거야. 토론의 여지는 없어. 빅토리아는 순간 얼어붙었다가 분노에 차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다? 이게 당신의 새로운 전략이야. 이런 식으로 행동하기로 했구나. 당신, 저 여자가 당신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는 봤어? 그녀의 목소리는 광기에 차 떨렸다. 지아는 심장이 죄어오는 것을 느끼며 건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지만 시선은 빅토리아를 향해 있었다.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빅토리아가 건우를 품에 안고 옷을 벗기기 시작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들렸다. 아기는 울기 시작했고 빅토리아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지아는 끼어들려 했지만 그녀의 말은 다시 한번 끊겼다. 뭐 하시는 거냐고요? 그녀가 반복했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태준 회장님은 건우가 우는 것을 보고 그녀를 쳐다보다가 아들의 몸에 난 멍을 보고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게 다 뭐야? 지아 씨, 제정신이야?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했고 지아는 등골을 타고 냉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회장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지아는 변명하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하게 들렸다. 마치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이 의미 없는 것처럼. 그럼 누가 했는데? 나? 아니면 얘 엄마? 김태준 회장님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그리고 지아는 자신의 말이 그를 진정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은 해고야. 그리고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빅토리아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말은 선고처럼 들렸다. 지아는 대답할 말을 잃고 얼어붙었다. 몸이 공포로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빅토리아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내가 말했잖아. 보모는 신중하게 골라야지.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오면 안 된다고. 김태준 회장님이 폭발했다. 그의 말은 그녀가 오랫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망치와 같았다. 지아는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몸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일어나는 일을 믿을 수 없었다. 끔찍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지금 그녀에게 일어나고 있었다. 부엌은 마치 이 집에 더 이상 그녀의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단지 비난받는 것을 넘어 완전히 굴욕감을 느꼈다. 하지만 한 가지가 그녀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명을 쓰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만약 이겨내지 못하면 이곳에서의 삶은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결국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녀는 싸워야만 했다. 회장님, 잠시 시간 내주시면 제가 한 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지아는 힘을 모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김태준 회장님은 그녀가 변명으로 할 모든 말을 들을 준비가 된 것 같았다. 그렇게나 자기 아이에게 정성을 다하던 여자가 어떻게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으며 명백한 불신의 기미가 서려 있었다. 아드님 몸에 난 멍이 제가 남긴 게 아니라는 영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아는 힘들지만 단호하게 말을 쥐어짰다. 그 순간 빅토리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마치 온몸에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흐르는 듯 그녀는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녀가 소리쳤다. 목소리는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다. 여보, 설마 저 여자 말을 들을 거예요? 김태준 회장님은 빅토리아를 즉시 침묵하게 만드는 표정으로 아내를 돌아보았다. 그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가자, 지아 씨.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서서 계단으로 향했다. 지아는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그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가 항상 모든 것이 엄격하게 정돈되어 있는 서재로 들어갔다. 그녀는 약간 숨을 헐떡이며 노트북을 꺼내 켰다. 여기요.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을 가지려 애쓰며 말했다. 카메라 녹화 영상이에요. 직접 보세요. 노트북 화면에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녹화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 속에서 빅토리아는 아이를 있는 힘껏 밀치고 꼬집으며 울게 만들고 있었다.
김태준 회장님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긴장되었다. 그는 방금 본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대체 뭐야?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갑자기 빅토리아에게 돌아서서 그녀의 팔을 붙잡고 세게 쥐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미친 여자야.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사나워졌다. 질투심 때문에 우리 아들을 학대하기로 한 거야? 빅토리아는 그저 얼굴을 손으로 가릴 뿐이었다. 그녀의 입술은 수치심과 고통으로 떨렸다. 그녀는 완전히 길을 잃은 듯 보였다. 내가 뭘 어떻게? 그녀는 눈물을 터뜨리며 변명했다. 저 여자가 당신 애인이 되는 걸 기다리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멍청한 여자야? 김태준 회장님은 그녀를 밀쳐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질투심 때문에 우리 아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아이가 무슨 상관인데? 빅토리아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단어들이 나오지 않았다. 난 그냥 당신이 멍자국을 보고 쟤를 쫓아내길 바랐을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자기야,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잖아. 빅토리아는 남편에게 매달려 그에게 기대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세게 밀쳐냈다. 그의 분노는 너무나 커서 어깨가 폭풍처럼 들썩였다. 그는 그녀를 달아빠진 고양이처럼 목덜미를 잡아내던질 기세였다. 됐어. 어차피 넌 건우 근처에도 안 오잖아. 모유도 가슴 망가질까봐 분유 먹이잖아. 넌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어. 이 말은 빅토리아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그녀는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난 얘 엄마야. 그녀는 놀라움에 입을 벌렸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 그는 비웃었고 그 웃음은 경멸로 가득했다. 질투 때문에 자기 자식을 학대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 날 쫓아낼 순 없어. 빅토리아는 변명하려 했다. 쫓아내고 말고. 남편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내 짐 싸서 당장 나가. 1시간 줄 테니 내 집에서 꺼져.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해. 빅토리아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빨리 무너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빅토리아는 짐을 싸러 침실로 향했다. 빅토리아가 마침내 집을 떠났을 때 지아는 김태준 회장님에게 다가가 차 한 잔을 건넸다. 회장님, 허락 없이 카메라를 설치한 점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려 했지만 겪었던 감정들로 목소리가 떨렸다. 김태준 회장님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감사함이었다. 아마도 그는 처음부터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 고마워.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어차피 걔는 형편없는 엄마였어. 머릿속엔 돈, 여행, 친구들 뿐이었지. 아이에겐 전혀 관심이 없었어. 지아는 그의 말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익숙한 건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안전함을 느꼈고 이것은 그녀가 이 광란의 상황 속에서 적어도 무언가 좋은 일을 해냈다는 느낌을 주었다. 김태준 회장님은 자신의 생각에 잠겨 혼자 남았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어떤 독사를 품고 있었는지 생각했다. 하지만 이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